예, 우리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소수 집단의 이해와 지원, 우리 지금 진도 나가는 부분이 이 탈북민, 세터민 이해 그 교환을 지금 준비를 하시고 어디를 펴시는고 하면은 우리 지난번에 29쪽까지 진도를 나갔고 30쪽부터 한번 보십시다. 요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지요. 자, 탈북자. 아이고, 뒤로 넘어갔구나. 자, 30면을 일단 펴시고요. 지난번에 작은 목차로서 그 오청성 병사 탈북, 혹시 그 비디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한 번 더 봤어요. 기억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내려오는 부분이 있죠. 장면 한 3분역을 지금 일부러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탈북 및 입국자에 대한 한국인, 우리 남한 사람들, 한국인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 탈북자 대상 주요 정책 연도별, 그 다음에 탈북자 지원 제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또 탈북하신 분들이 정착을 해서 생활이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탈북자들은 어떻게 취업을 해서 일하고 있나, 또 탈북자의 남한 생활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족감을 느끼고 있을까. 또 우리나라 남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탈북자들에 대해서 모두가 다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부 또 이렇게 참 부정적인 그러한 그 태도로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만족을 할까. 또 탈북자들, 특히 그 노년층은 탈북자 수가 굉장히 적어요. 거의 압도적인 숫자가 30대, 40대, 그리고 어린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 남한에 와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하고는 솔직히 수준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교육을 이들한테 집행을 해줘야 될까,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까, 이것도 큰 과제지요.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장 간첩, 스파이들을 잡고 보니까 92%가 탈북민 중에서 나오거든요. 이거 이제 쉽게 볼 문제가 아니지요. 이런 여러 가지 고민점들을 가지고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여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1995년에, 사실은 1995년에 이 북한에 엄청난 물난리가 나가지고 그 농경지가 다 황폐화되어지고 국민들이 먹을 쌀이 없는 거예요.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제사 유엔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다가 우리 좀 도와달라고 호소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굶주려 가지고 하나 둘 서서히 북한 땅을 탈출을 해가지고 두만강 또는 압록강 이런 데를 건너가지고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중국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우리 남한 땅으로, 한국 땅으로 이렇게 입국을 하게 되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 법제도도 좀 마련을 해야 되겠고, 이들이 또 안정되게 이 남한에 정착을 해서 생활을 해나가야 될 터인데, 그러면 전에 없던 일을 우리가 새롭게 지금 당하다 보니까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여기 합리적인 어떤 방안들을 마련을 해야 되겠고, 또 시행착오도 겪겠지만 좋은 법들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이 대략 한 1997년도쯤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자립을 하고, 우리가 돈만 대주면 안 되잖아요. 쌀 대주고 돈 대주고 그 먹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또 옷 대준 거 입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요. 고기만 자꾸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립, 자활 능력, 스스로 자짜입니다.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생활 안정, 정착 지원, 임대주택. 우리나라 집값 비싸잖아요. 아무리 이들이 열심히 수고의 땀을 흘려도 몇 년 동안에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임대주택제도가
마련이 되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해도요, 이들이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압도적인 숫자가 북한에서 쉽게 말하면 막노동하는 분들이에요.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고급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한에서 취업을 시켜줘도 나중에 이제 뭡니까?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또 해직을 당한다거나 또 사표를 내고 나온다거나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취업 보호 기간을 확대를 해주는 겁니다. 안정되게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리나라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을 소망을 하면서 해외 장기 체류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까지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취업 지원, 그 다음에 자산을 형성해서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터전 확립하는 거, 또 젊은 층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교육 분야, 이렇게 해서 연차가 점점 지나갈수록 더 확실하고 안정된 그런 법 제도들이 마련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입국에서 정착까지 과정을 볼 것 같으면요, 먼저 이게 이제 흔한 예지요. 이 탈북한 분들이 해외 공관 등의 마당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거기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중국 공안들이 그 공사관, 대사관 침투 못합니다. 걸립니다. 국제사회에서 지탄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담을 넘어가든지 문을 밀고 들어가든지 안쪽에 들어가면은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주로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공관에 몸을 숨기면서 공관에서 보호해 주는 거지요. 보호를 요청합니다. 한국에 입국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절차를 좀 밟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에 입국을 하면은 정부에서 합동 신문을 합니다. 들어왔다 그래서 전부 다 아이고 세터민이 되십시오, 전부 다 환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잘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스파이로 가장을 하는 거지요. 탈북민으로 가장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나라를 염탐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아까 제가 92% 이야기했잖아요. 잡고 보니까 92%가 세터민 중에서 나오는 거야, 스파이가.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정말로 순수한 이 세터민이 될 사람들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 위장을 하고 들어온 케이스인지 다 심사숙고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 세터민이 될 사람이다. 그래서 보호를 결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적응을 잘 못하잖아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다른데. 그래서 어디에 입소를 시키느냐, 3개월 동안 하나원, 좀 이따 저 설명드릴게요. 사진도 보여드리고, 이 하나원에 입소를 해가지고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실제 교육기간은 2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8주간을 교육을 하고 여기 이제 문화를 적응을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 법제도라든가 또 전통이라든가 또 생활 적응에 관한 문제라든가 직장에 관한 문제라든가 다 또 귀담아 들어야 될 그 내용들을 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비록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적응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원 입소를 이제 수료를 하게 되면은 정착금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거주지를 편입할 때에도 한꺼번에 한 지역에 이렇게 거주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은 지금 당장에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전국 각지에 골고루 분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당신은 경상북도로 가세요, 당신은 전라북도로 가세요, 당신은 제주도에 가서 사세요, 당신은 충청남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전국적으로 분산하는 형태로 해서 거주지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도 발급을 하고 또 그리고 거주지에 편입시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입적을 하게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최종적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요게 이제 하나원 그 사진이에요. 아마 정문에서 찍은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원 명패가 달려 있네요. 1999년에 원래 이들이 탈북자가 많이 속출하게 된 거는 1995년부터예요. 근데 이들이 중국 땅에 떠돌다가 또 한국 땅에 이제 96년, 7년 이렇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1999년에 조금 이제 늦었지만은 그건 어쩔 수 없었지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 제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필요성을 절감해가지고 이 제도를 만든 거니까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 이게 이제 소위 하나원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잘못해 가지고 암살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이 관을 보게 되면은 룸이 생활관, 교육관, 종교시설이 있고요, 또 체력단련실, 도서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언뜻 들어보셨을 터인데, 이 세터민들이 상당수가 이 목사님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중국에서 비밀리에 활동을 하면서 이 세터민들을 안정되게 한국에 입국을 할 수 있도록 참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종교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비중을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또 정서 안정, 우리나라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이질감, 북한하고 다르잖아요. 그거를 이질감을 해소시켜주고, 또 사회 경제적 자립 동기 부여, 그러면 어떠어떠한 직장이 있다, 어떠어떠한 일거리가 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또 취업을 할 수가 있다. 또 그게 탈북민들 가운데에서는 정말 전문직을 감당을 하던 북한에서 그런 인재들도 있지만은 상당수는 또 예술인도 있고요, 체육인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막리를 하던 분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지요. 자, 그렇게 해서 대략 한 3개월간 실제 교육은 2달간 이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전국 각지로 이제 산재에서 분포하도록 이렇게 흩어놓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미 앞부분에 한번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 상세 절차. 처음에 우리 공관에 이분들이 몸을 피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호 요청 및 국내 이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합동신문합니다. 정말 순수한 동기에서 혹은 망명의 동기에서 이렇게 탈출을 한 건지, 그리고 또 스파이 목적은 혹시 아닌지, 또 북한에서 중대한 어떤 살인죄라든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서 한국 땅에 몸을 피신하기 위해서 도망쳐 나온 혹시 그런 케이스는 아닌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합동신문을 통해서 분류 작업을 하는 겁니다. 무슨 동기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하나원에 입소를 안 시키고 추방을 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순수한 동기에서 오신 분들이다.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 결정을 하고요, 여기에 세대 단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세대주 한 사람이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 법적으로 보호도 받고 지원도 세대 중심으로 해서 나가니까, 가족을 둘로 할 거냐, 하나로 합할 거냐, 다가족으로 할 거냐, 핵가족으로 할 거냐, 여기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꼭 식구는 많지만은 할아버지까지 해서 3대가 한꺼번에 모여 살고 싶습니다. 또 그러면 그 편의를 봐줘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세대를 결정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원에서 12주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약 2달간에 걸쳐서 이 교육을 시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문화적 이질감 해소, 심리 안정, 진로 지도, 그 다음에 이제 거주지 보호라 해가지고,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요. 사회적 안전망 편입, 생계라든가 의료급여 다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 지원, 특히 어린 층, 젊은 층이 굉장히 많아요. 20대, 30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중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더군다나 북한의 교육하고 우리 남한의 교육하고는 수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이는 젊고 앞날은 구말리 같고, 이 사람들도 공부해야 되지요. 그래서 특례를 줘가지고 편입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장학금을 줘가지고 대학을 다니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간에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워낙 어린 층이고 젊은 층이기 때문에 앞날을 보존을 해줘야 되지요. 취업도 지원해서 자기 스스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거주지 함부로 또 이탈하면 안 되겠지요. 특이한 경우에는 이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취업에 있어서도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석 달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당신 우리 일 못 따라오네 해고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안정돼 얼마 기간 동안 최소한 직장에 몸담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해라. 그리고 또 신변 보호, 쏘면 어떡할 겁니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신변을 보호해 줘야 되고, 사실
탈북을 해가지고 고위층에 있다가 탈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불행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민간 참여 지역 적응센터,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 종합상담, 정착도우미제, 또 그들은 법률을 어떻게 이용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정착도우미들이 다 그 지역마다 분산이 돼 있어가지고 그 세터민들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상담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게 된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한 곳에만 편중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인구 비례로 나갑니다. 아무래도 이 서울하고 인천, 경기, 수도권 이런 지역에는 인구 분포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흩어져서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요. 저렇게 세터민을 이렇게, 그리고 강원도 심지어 제주도까지 다 이렇게 사람이 사는 곳이면 다 흩어져서 전국적으로 분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현재 서울, 경기 지역에 1만 2천 명이다. 2011년 조금 오래된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것은 참고를 할 수 있지요. 지도를 보고서. 자, 탈북자 지원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오른쪽 부분은 눈으로 이렇게 하면 얼른 읽어보시고, 정착을 안정되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세대 기준, 아까 세대를 나눈다 그랬지요.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700만 원, 그리고 여러 가지 장려금, 또 그 다음에 주거 시설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임대 아파트, 좀 이게 싸게 임대 아파트, 그 다음에 1인 세대 기준 주거 지원금이 1,300만 원. 그래서 실제로 내막을 들여다보면은요, 물론 이제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상당수가 전세를 살거나, 그런데 전세를 살지 못한대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은 이 전세금이 워낙 높다 보니까, 서울 같은데, 예를 들어 경기도 같은데 워낙 전세금이 높다 보니까 지원금 가지고는 전세를 얻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 뭐냐, 바로 월세랍니다. 근데 월세도 이게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 직장에서 돈 벌어 가지고 주거비로 대부분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임대주택 해놓으니까 이분들이 다 100% 임대주택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취업에 관련된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또 고용 지원을 해주지요. 보통 이제 북에서 막노동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교한 일이라거나 전문가가 일을 해야 될 분야라거나 이런 부분은 많이 쓸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일을 시켜보니까 우리 남한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도저히 따라오지 못한다. 우리 저 사람들 더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후에 해직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떻게까지 해주느냐, 급료의 2분의 1을 국가에서 대주고 회사에서 2분의 1을 대라, 50%를 우리가 지원을 해줄 테니까 국가에서, 이렇게까지 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 해직당하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50%를. 그리고 취업보호 담당관, 함부로 이렇게 잘리거나 뭐 단기간에 해직되거나 그러면 안 되지요. 그거를 보장을 할 수 있도록 취업보호 담당관들이 흩어져 있고요. 자, 이 사회복지, 생계급여, 의료보호, 우리하고 똑같이 연금 특례까지도 이렇게 해줍니다. 남한 사람들한테는 적용이 안 될 법한 내용들이 북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탈북민의 경우에는 특별히 배려를 해주고 있다. 교육 분야, 이거 나중에 별도로 한번 달아볼 거예요. 그래서 등록금을 면제시켜준다,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50%를 등록금을 대준다라든가, 또 그리고 시험 쳐가지고 합격돼서 대학에 편입할 수 없어요. 우리하고 교육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준 차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특례로 몇 퍼센트 이렇게 별도로 입학을 시키는 제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들도 우리 남한 학생들하고 똑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고 어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듯이 정착 도우미들이 있는데 한 세대당 한 명 내지는 두 명이 늘 이렇게 지켜본답니다. 어려운 일이 없나, 상담해 오면 또 상담 다 받아줘야 되고, 그래서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정착 도우미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보니까 530명 전국에, 옛날 통계가 되겠습니다만, 요거는 보호 담당관, 취업 보호, 직장 생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거주지 보호 담당, 신변 안전을 위한 보호 담당, 이런 분들도 또 이렇게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자, 탈북자 지원 제도, 계속해서 이번에는 요거는 2017년도 통계가 되겠는데, 탈북자들이 바라는 게 뭘까? 우리 남한 땅에 와가지고 참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참 발버둥을 치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이게 필요해요, 열심히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만 요거 필요합니다, 이들이 바라는 걸 보니까 여기 수치도 한번 보세요. 물론 24.6% 높은 것처럼 보이지요. 제일 낮은 게 12% 나왔지요. 그런데요, 12%나 24.6%나 큰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5가지 내용을 골고루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1, 2등까지만, 요 부분까지만 열심히 지원하자, 그게 아니라 5가지를 다 지원해야 돼요. 골고루 전부 다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으쌰 하면서 막 봉기 일으키잖아요. 요거 해주세요, 이거 뭐 잘못됐어요, 개선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외치는 숫자가 그 공동체에서 10%라고 합시다. 나머지 90%는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10%는 막 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90%는 가만히 있는데 왜 10%만 떠들고 난리야? 하면서 그거 해결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10%가 넘어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그것이 또 문제가 된답니다. 해결을 반드시 해야 된대요. 그게 사회 문제라는 겁니다. 10%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요거 5번째 순위에 있는 교육 지원, 요게 12%라 해서 저거 무시할 수 없다. 반드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해결 안 하면 나중에 또 자꾸 반복해서 문제로 제기가 된다. 그래서 크게 왼쪽부터 취업과 창업, 그 다음에 의료 지원, 그리고 주택 지원. 아무리 임대주택 해도 월세를 대부분 의지하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소득 지원, 그 다음에 교육 지원,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다. 그런데 남한 생활 만족도를 보면서 제가 좀 놀란 게 뭔가 하면은, 아무래도 이분들이 이질감을 느끼고 소외감도 느끼고 또 문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직장에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할 것이고 힘든 점이 많을 터인데, 제가 이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란 게 만족스럽다, 73.6%, 굉장히 높지요. 보통이다 22.7%, 두 부분만 합해도 거의 100%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나중에 이제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그래도 내가 북한에서 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억압받으면서 살았던 그 시절보다 비록 남한에서 조금 못 살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박탈감도 있는 것 같고 외로움도 있고, 그래도 북한에서 내 소신대로 살지 못했던 것,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이루지 못했던 것,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은 남한 땅에서 사는 것이 나는 오히려 더 기쁘고 즐겁다, 바로 그런 심리의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차라리 북한 땅에 사는 것보다 우리 남한 땅에 살고 싶다. 당신들 가족들 데려오고 싶으냐 물어보면요, 거의 90%가 내 가족 북한에 남아있는데 반드시 남한 땅에 데려오고 싶다, 그렇게 답변을 한대요. 자, 우리 취업, 탈북자 이 취업 문제를 한번 볼까요? 탈북자 취업을 보게 되면은 요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기는 합니다만은 막노동 그런 표현 썼지요. 근데 좀 이해를 하시고 강의실이니까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보면은 무직과 부양, 집에서 있는 사람들이죠. 쉽게 말하자면은 50%예요. 탈북자 가운데. 그 다음에 노동자 있잖아요. 38%예요. 이 두 부분만 합해도 얼마입니까? 88%. 그러니까 10명 중에 탈북자 10명 중에 9명은 집에서 놀거나 노동자. 그런데 전문직 관리직 보세요. 고위층이죠. 2%. 전문직 2%.
예술과 체육 대접받습니다. 1%. 군인도 좀 있고 전부 다 여기는 1%, 2%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는 거. 그래서 노동자 계층 무직이 50%, 노동자 계층이 38%, 화이트 컬러층은 10% 미만에 해당이 된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 북한에서 힘든 일을 했다. 막노동 힘든 일을 하고 일을 해도 낮은 보상으로 생활하던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지요. 또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어깨너머로만 조금 배우면 할 수 있는 단순직에 종사하던 분들이 많다.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다수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얼마나 북한에서 대접을 받았을까, 그걸 생각해 봄직한 그런 분포가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하나 과제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을 한 30분 정도 안배를 하셔가지고 요걸 한번 작성해 보세요. 세터민이 흔한 예는 아니겠습니다만, 세터민이 나와 한 직장에 근무한다면 어떤 도움을 주고 싶고 또 어떻게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까? 바로 이웃집에 살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자기 소신껏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 몇 년 됐습니다만 백석문화대에서 12명이었어요 12명에 30대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 60대 초반이었습니다 12분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기독교 교양 과목이 있지요. 애덤 앤 이브하고 뭐 이런 몇 과목을 한 3년 정도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터민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고 또 이렇게 사제지간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또 세터민들 하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좀 이따 뵙지요. 예.